당시 각 군에서는 관속들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는데 그 세금의 종류는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였습니다. 작은 지방 관아이지만 거기에는 군수만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군수는 벼슬아치이므로 작게나마 나라에서 녹봉이 나옵니다. 하지만 군수 이하 이방, 호방, 예방 이런 아전들이나 그 아전 밑에서 일하는 구실아치들이 녹봉은 애초부터 없습니다. 군수가 알아서 해결해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령청인이, 관노청인이 하는 관아에는 여러 곳을 운영하는데도 자금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물건도 조달하여야 하고 기타 운영비도 필요합니다. 관아의 노비를 감독하는 관노청의 노방세곡, 관청 문관을 지키는 사령의 사령세곡, 각 면의 면주인의 봉급을 주기 위한 면주인 세곡. 우선 이제 말한 세관청의 세금만 하더라도 마을별로 봄, 가을에 각 한 번씩 하여 2번 도합 쌀 6, 7석씩 내어야 합니다. 그 6, 7석에 대한 것은 학촌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양으로 보아서는 학촌의 동네가 부담할 양인 것 같습니다. 대동법이 처음 시행될 때는 공납의 폐단인 방납을 받기 위해서 쌀 대동미 외에 일체의 다른 것은 거두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농민들 하여금 잡다한 세금의 부담을 없애고 농사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대동미로 거둔 쌀 중에서 중앙정부로 보내는 상납미를 제외한 유치미는 지방관의 운영에 쓰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국가 재정이 궁핍하게 되니 상납미 비중은 높아지고 지방관청에서 사용하는 유치미는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조정의 묵인 아래 관아의 운영에 필요한 잡다한 세곡을 새로이 거두게 되어 대동법의 취지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관아의 육방관속에게 지급될 요비와 운용에 필요한 경비는 흉풍년과 관계없이 필요하기 때문에 흉년이라고 하여 한번 정한 세곡은 다시 고쳐지기 어려웠습니다. 흉년이 들어 세금을 내기 어려운 지경이 되니 답답하여 혹시나 싶어 각 청의 소위 방장이나 수석을 찾아가 감해달라고 애걸을 해도 오히려 따기만 맞고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강면, 빈도, 동림들을 읍내에 머무르도록 해놓고 혼자 직방청에 가서 수석 방장을 만나 세곡 전말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조상 선조 때부터 정한 세금을 덜 내려고 한다고 따기를 쳐 쫓아보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는 옳지 못합니다. 방장은 내심 불쾌하다는 듯이 그 세금을 원래 처음 받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세금을 감하려고 하면 우리 직방청은 어찌 살려고 그러십니까? 지금까지 없던 세금 변동 이야기는 왜 끄집어내시오? 학초는 자리를 고쳐잡고 설득하듯이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그 화려하던 진시황의 아방궁도 송도 땅 많을 때도 지금은 방초로 우거져 있는데 항차 촌민이 정한 세금액이 변동 없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어? 더구나 작년 개미연 흉년에는 길에 송장이 절비하고 모두들 염치불구하고 남의 집 문전에 밥을 빌어 연명하는데 군방장 방수곡으로 사람을 내어 쫓고 했어야 되겠소?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소이까? 학초의 긴 설득에도 방장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학초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제상 세곡이 사람을 쫓는 격이 되는 셈이요. 네 아니 밭을 가라 씨를 뿌려 농사지어 철마다 봉제사하고 나라에는 세금을 달라 하는 대로 주고 살고자 하지 않은 사람 있으리오만 우선 살아가는 형편을 몰라치면 태산 같은 세금이 눈앞을 막고 있으니 어찌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선 배가 줄이니 자신의 체면도 남의 사정을 살핌도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명치선정하는 군수도 백성의 원통함을 밝혀주시므로 거리마다 선정비가 있어 오가는 행인들이 긴 세월 동안 송득합니다.
본총 중방장 수석은 12여 세 남짓 시작하여 5, 60이 되도록 허다고생하여 방장이 되셨습니다. 자손에까지 사령관속 물려주는 것만으로 영광으로 여기지 말고 언젠가는 그 영광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산적적 월공명할 때 후회하지 말고 살아생전에 인민에게 착한 선심 많이 써주소. 조선 후기 지방군수 부임 기간은 길어야 5년인데 이 당시에는 어제 왔다가도 내일 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전을 비롯한 지방 관속들은 아비 뒤를 자식이 이어가는 대대로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학초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진 군수의 선정으로 세금도 경감을 받았는데 이참에 장방 세곡도 군소와 같이 선심을 바랍니다. 잠깐 살고 가는 군수도 이같이 선정을 하시는데 항차 자자손손 함께 살아가는 같은 고향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오. 학초의 긴 설득이 끝나자 잠자코 있던 수석방장이 같은 말 같은 사실이라도 이같이 말하시니 도저히 깎아주지 아니하고는 못당하리다 하면서 전에 내던 세곡에서 10분의 8을 부담하는 탕감증서를 써주었습니다. 학초가 장방세곡을 탕감하는 증서를 받아왔다는 소문을 들은 빈동 동림들은 학초가 받아온 탕감증서를 보자 만세를 불렀습니다. 각 관청에서 집집마다 거두는 호세는 호포나 변포라고도 부르는데 당시는 가가호에 배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을 단위로 매겨졌습니다. 사령청의 수곡이나 관노청의 수곡 등 대부분의 마을 단위로 배정이 되어 각 동에서 동림이 가구 수로 분배해서 거두어 바쳤습니다. 흉년이 들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집이 많으면 그만큼 부담이 더 돌아오는 셈입니다. 시대 중앙이 내는 세금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한 자료는 많으나 조선 후기 지방관청에서 어떤 명목으로 세금을 거두는지에 대해서는 이 자료가 유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관청의 규모로 보아 여기 얘기하는 것 외에도 향청에 내는 세금 등 다른 세금도 더 있어 보입니다. 그런 세금은 일일이 관청에서 가가호호 받지 않고 동림이 거두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는 지세 또는 결곡이라고 하였는데 각 처 인민들이 곤란으로 지세를 내지 못하면 관속이 독촉하여 잡아갔습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모두 학초에게 와서 호소를 하는데 사소한 일로 잡혀가는 경우에는 학초가 대신 책임을 지겠으니 관리해달라는 말만 전하면 무사히 방면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자주 반복되니 군 남쪽 양면의 사람들은 간혹 시장에서 시비가 붙은 백성들도 관청의 관리도 아닌 학초에게 판결을 원하는 웃지 못할 일도 일어났습니다. 23세가 되던 1886년 병술년 여름에는 괴질이 크게 번졌습니다. 도처에 죽은 자가 널려있고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웠습니다. 학초의 모친도 괴질이 걸려 여러 날을 치료하였으나 차도가 없었습니다. 우연중 연부 6일탕 2첩을 의학서대로 지어들었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모친의 병이 신기하게 낫는 것을 보자 학초는 그때부터 이듬해까지 의학 공부에 몰두하였습니다. 동의보감은 물론 백대의 의종, 만병회춘, 의학 입문 등의 의서를 구하여 심독하였습니다. 5년이 지난 1891년 시묘년 10월 21일 그 당시 17냥을 들여 약국을 설립하였습니다. 다행히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효험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약업은 점차 번성하여 큰 약국을 차렸습니다. 이 덕택으로 학초는 지금까지 부친이 남이 보증을 써서 지게 된 부채까지 모두 청산하고 새로운 논밭을 늘려갈 수 있었습니다. 가보 동화까지 학초는 의학을 생업으로 하여 재산은 조금씩 늘어가서 제법 풍요롭기까지 하였습니다. 다음 해는 학초가 30살이 되는 가보 동학이 일어나는 1894년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조선에서 마지막으로 치루어지는 과거에 진사로 급제한 후에 당시 시세대로 동학에 입도하여
그 지역인 시국집주로 활동하게 되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